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카오 하늘 위에서 내 심장은 비행기 엔진보다 크게 뛰었습니다. 손목시계를 확인하자 우리의 탈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은정이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곧 자유로워질 거야. 그 순간만큼은 제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게 노력했지만 사실 저도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이 비행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는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탈북하는 순간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청진에 계신 부모님, 동생들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과 감시 속에서 살 수 없었으니까요. 철창 밖 자유로운 세상을 본 새는 다시 철창 안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청진시 출신으로 북한 고려항공의 국제선 승무원이었던 김미영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에 와서 새 삶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어갑니다. 아직도 인천공항에 첫 발을 디딘 그 순간이 꿈만 같습니다. 우리 셋이 공항에 도착해 자동문이 스르륵 열리고 에스컬레이터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은정이가 언니 여기가 미래인가요? 라고 속삭이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북한에서 고려항공 승무원이 된다는 것은 많은 여성들의 꿈이었습니다. 특히 국제선을 타게 된다는 것은 평범한 북한 주민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특권이었습니다. 저는 키 167cm, 몸무게 52kg로 고려항공의 승무원 선발 기준을 겨우 통과했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출신 성분도 중요했죠. 저는 아버지가 청진제철소의 간부였고 외할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한 공로자였기에 토대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승무원 선발 과정은 냉혹했습니다. 신체 검사에서는 팔다리의 길이까지 측정했고 피부의 작은 흉터도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얼굴형, 미소, 걸음걸이까지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상 검증이었습니다. 김일성 마이너스 김정일 주의에 대한 충성도, 가족 구성원들의 정치적 성향, 친척 중 탈북자가 있는지 여부까지 철저히 조사됐습니다. 저와 함께 탈북한 박은정과 한지연도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은정이는 저보다 2살 어린 24으로 평양 출신이었습니다. 평양음악무용대학을 나온 재원이었죠. 키가 크고 날씬했으며 웃을 때 보조개가 매력적인 아이였습니다. 지연이는 27으로 저희 중 가장 나이가 많았고 평안남도 평성 출신이었습니다. 이미 5년차 승무원으로 러시아어를 할 줄 알아 저희의 멘토 같은 존재였습니다. 고려항공 승무원 훈련은 군대식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기상, 김일성 마이너스 김정일 혁명사상 학습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 비행 안전 마카오 하늘 위에서 내 심장은 비행기 엔진보다 크게 뛰었습니다. 손목시계를 확인하자 우리의 탈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은정이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곧 자유로워질 거야. 그 순간만큼은 제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게 노력했지만 사실 저도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이 비행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는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탈북하는 순간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청진에 계신 부모님, 동생들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과 감시 속에서 살 수 없었으니까요. 철창 밖 자유로운 세상을 본 새는 다시 철창 안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청진시 출신으로 북한 고려항공의 국제선 승무원이었던 김미영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에 와서 새 삶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어갑니다. 아직도 인천공항에 첫 발을 디딘 그 순간이 꿈만 같습니다.
우리 셋이 공항에 도착해 자동문이 스르륵 열리고 에스컬레이터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은정이가 언니 여기가 미래인가요? 라고 속삭이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저는 함경북도 청진시 출신으로 북한 고려항공의 국제선 승무원이었던 김미영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에 와서 새 삶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어 갑니다. 아직도 인천공항에 첫 발을 디딘 그 순간이 꿈만 같습니다. 우리 셋이 공항에 도착해 자동문이 스르륵 열리고 에스컬레이터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은정이가 언니 여기가 미래인가요? 라고 속삭이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북한에서 고려항공 승무원이 된다는 것은 많은 여성들의 꿈이었습니다. 특히 국제선을 타게 된다는 것은 평범한 북한 주민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특권이었습니다. 저는 키 167cm, 몸무게 52kg로 고려항공의 승무원 선발 기준을 겨우 통과했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출신 성분도 중요했죠. 저는 아버지가 청진제철소의 간부였고 외할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한 공로자였기에 토대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승무원 선발 과정은 냉혹했습니다. 신체 검사에서는 팔다리의 길이까지 측정했고 피부의 작은 흉터도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얼굴형, 미소, 걸음걸이까지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상 검증이었습니다. 김일성 마이너스 김정일 주의에 대한 충성도, 가족 구성원들의 정치적 성향, 친척 중 탈북자가 있는지 여부까지 철저히 조사됐습니다. 저와 함께 탈북한 박은정과 한지연도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은정이는 저보다 2살 어린 24으로 평양 출신이었습니다. 평양음악무용대학을 나온 재원이었죠. 키가 크고 날씬했으며 웃을 때 보조개가 매력적인 아이였습니다. 지연이는 27으로 저희 중 가장 나이가 많았고 평안남도 평성 출신이었습니다. 이미 5년차 승무원으로 러시아어를 할 줄 알아 저희의 멘토 같은 존재였습니다. 고려항공 승무원 훈련은 군대식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기상, 김일성 마이너스 김정일 혁명사상 학습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 비행 안전교육, 서비스 예절, 외국어 교육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항공 지식보다는 조선식 서비스와 체제 선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저희는 매일 밤 10시까지 훈련을 받고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기숙사는 2인 1실이었지만 사생활이란 없었습니다. 방마다 감시 카메라는 없었지만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체제였습니다. 누가 체제에 불만을 표시했는지, 누가 외국 문화에 관심을 보였는지 보고해야 했습니다. 저와 은정이는 같은 방을 쓰며 친해졌고 지연이는 옆방이었습니다. 고려항공의 실제 모습은 외부에 알려진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외국인들에게 보여주는 주체의 날개라는 이미지와 달리 내부는 노후된 장비와 부족한 자원으로 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국제선 비행기는 그나마 관리가 됐지만 국내선은 안전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부품이 부족해 다른 비행기에서 뺏어 쓰는 일이 흔했고 연료도 충분히 채우지 못해 가벼운 난가류만 있어도 모두가 불안에 떨었습니다. 승무원들은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국내선만 타는 승무원과 국제선을 타는 승무원이었죠. 국제선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가족 중 탈북자가 있거나 정치적으로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절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3명은 모두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 국제선을 탈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국제선 승무원의 특권은 분명했습니다. 외화로 받는 수당, 외국 도시를 방문할 기회, 그리고 일반 북한 주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외국 상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감시도 철저했습니다. 국제선 비행 시에는 항상 보위부 요원이 승무원으로 위장에 함께 탑승했고 해외 체류 시에는 생활총괄하는 상호비판 회의를 매일 해야 했습니다. 제 첫 국제선 비행은 중국 베이징행이었습니다. 출발 전 저희는 특별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본주의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 것, 적대 세력의 간첩 활동에 주의할 것, 외국인과 불필요한 대화를 나누지 말 것 등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독 행동 금지였습니다. 해외에서는 반드시 2명 이상이 함께 다녀야 했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은 형제국이라고 배웠지만 실제 베이징의 번화가를 보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들, 넘쳐나는 상품들, 화려한 간판들. 베이징의 밤거리는 평양의 어둡고 적막한 거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호텔방에서 처음 본 중국 TV는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오직 조선중앙TV만 볼 수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수십 개의 채널이 있었고 영화, 드라마, 광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지연이가 이거 보다가 들키면 큰일 난다며 얼른 TV를 꺼버렸지만 그 짧은 순간이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았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비행도 비슷한 경험이었습니다. 비록 베이징보다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외국 상품을 구매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러시아 승객이 비행 중에 저에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북한은 정말 지상낙원인가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배웠으니까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는 철저히 차단되었습니다. 해외 체류 중에는 호텔 밖으로 나갈 때 항상 감시자가 함께했고 외국인과의 접촉도 최소화해야 했습니다. 인터넷은 꿈도 꿀 수 없었고 외국 신문이나 잡지를 읽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호텔 TV를 몰래 보거나 거리의 광고판을 흘끔거리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전히 체제에 충성했습니다. 아니, 충성한다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평생 교육받아온 대로 외부 세계의 화려함은 자본주의의 기만적 속임수라고 생각했고 언젠가는 북한도 그보다 더 발전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밤의 생활총화에서 우리는 오늘 본 자본주의 사회의 퇴폐적 모습에 더욱 경각심을 가졌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은 커져갔습니다.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다른가?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자유롭게 여행하고 말하고 입고 먹을 수 있는데 우리는 못하는가? 왜 세계 최고라는 우리나라가 전기도 부족하고 식량도 부족한가? 이런 생각은 죄책감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반동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정이는 종종 베이징 호텔에서 한국 드라마를 몰래 봤다고 고백했습니다. 지연이도 러시아 승객에게서 받은 잡지를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조금씩 시험하며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언니,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유로워요? 우리가 배운 것과 실제가 다른 것 같아요. 같은 말들을 조심스럽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대화였습니다. 누구 하나라도 보위부에 보고하면 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3명은 점점 더 솔직해졌습니다. 특히 마카오 비행 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마카오의 화려한 카지노, 쇼핑몰,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거리. 그곳은 마치 다른 행성 같았습니다. 특히 마카오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 관광객들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언어를 사용했지만 옷차림, 행동, 말투 모두가 달랐습니다. 그들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 최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모습,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남한에 대해 미제의 괴뢰, 굶주리는 나라라고 배웠는데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번은 호텔 복도에서 한국 관광객과 마주쳤는데 그분이 혹시 북한에서 오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대답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지만 그 짧은 만남이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관심과 동정의 눈빛이었습니다. 마카오에서 돌아온 후 우리 셋은 처음으로
탈북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물론 농담처럼 가정하는 식으로 말했지만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불씨가 지펴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쪽으로 가면 어떨까?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대화는 항상 속삭임으로, 그리고 항상 가정으로만 나눴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의문과 갈등은 점점 커져갔고, 밖으로 보이는 충성심과 속으로 자라나는 의심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넓어졌습니다. 우리는 철창 속의 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날 수 있는 날개를 가졌지만 철창 밖으로는 나갈 수 없는 새. 그리고 그 철창 밖에는 넓고 자유로운 하늘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새였습니다. 비행 횟수가 늘어날수록 외부 세계에 대한 저희의 인식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베이징, 블라디보스톡, 마카오에 이어 상하이, 선양, 심양까지 비행 노선이 확장되면서 세상을 보는 눈도 덜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신기하고 놀라웠던 외국의 풍경들이 이제는 질문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들은 저렇게 살 수 있는데 우리는 못할까? 특히 중국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중국은 사회주의 형제국가라고 배웠는데 실제 중국의 모습은 북한과 너무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았고 외국 상품들이 넘쳐났으며 밤늦게까지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반면 평양은 밤 10시가 되면 마치 유령 도시처럼 변했고 전기도 부족해 대부분의 건물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묵었던 베이징의 한 호텔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시자의 눈을 피해 몰래 채널을 돌리다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 화려한 영상과 자유로운 분위기에 저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미제의 괴뢰국가이자 굶주리는 나라라고 배웠는데 드라마 속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언니, 이게 정말 한국이에요? 은정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는 방음을 위해 샤워 물소리를 틀어놓고 TV 볼륨은 최소로 해서 보았습니다. TV에서는 서울의 번화가, 아파트, 음식점들이 나왔고 사람들은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자유롭게 대화했습니다. 드라마니까 과장된 거겠지. 지연이가 말했지만 그 말에도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중국 호텔 로비에서 보는 한국 관광객들의 실제 모습도 드라마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한 번은 상하이 비행해서 돌아오는 길에 지연이가 몰래 챙겨온 중국 잡지를 보여줬습니다. 그 안에는 세계 각국의 소식과 사진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 관한 기사가 있었는데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기사를 돌아가며 읽었고 북한에서 배웠던 내용과 너무 달라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뭐죠? 은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그 대화는 저희 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은정이가 가장 먼저 체제에 대한 의심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은정이는 평양 중산층 가정 출신으로 부모님이 모두 당 간부였습니다. 그런 배경 때문에 더 철저한 사상 교육을 받았을 텐데도 오히려 가장 먼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언니, 저는 이제 믿기 힘들어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면 왜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발전했는데 우리는 전기도 부족하고 음식도 부족한 거죠? 지연이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보위부에서 일했고 그녀 자신도 체제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녀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비행에서 만난 한 승객과의 짧은 대화 후에요. 그 승객이 저에게 북한에서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당연히 있다고 대답했죠. 그런데 그분이 웃으면서 그럼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어떻게 접속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때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는 두 사람의 중간쯤 위치해 있었습니다. 의문은 있었지만 그것이 체제 전체를 의심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제 부모님은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였고 항상 장군님 덕분에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본 현실과 북한의 선전 사이의 간극은 너무 컸습니다. 우리 셋의 우정과 신뢰는 이런 위험한 대화들 속에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된 대화가 점점 더 솔직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불만, 의문, 두려움을 나눴고 때로는 북한을 떠나는 상상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떠난다면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누군가 탈북하면 그 가족 전체가 처벌받는 연좌제가 있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지방으로 추방되거나 최소한 직업과 지위를 잃게 됩니다. 우리 셋 모두 가족이 있었고 그들에게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정이의 부모님은 평양에서 특권층으로 살고 있었고 지연이의 아버지는 보위부 간부였으며 제 부모님은 청진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 탈북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볼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살아야 하나요? 평생 거짓말 속에서? 은정이가 한 번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진짜 세상이 어떤지 알고 싶어요. 우리의 비밀 대화는 주로 해외 체류 중 호텔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에서는 감시가 너무 심해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했습니다. 다른 승무원이나 보위부 요원이 엿듣지 않는지, 누가 우리의 대화를 의심하지 않는지 조심했습니다. 특히 조심했던 것은 생활총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우리는 모여서 서로의 사상을 검열하고 비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누구든 은정이가 외국 물건에 관심을 많이 보인다 같은 사소한 지적만 해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점점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완벽한 사회주의 인민으로 행동했고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으며 북한 체제의 우수성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만 있을 때는 진짜 생각을 나눴고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2018년 초 우리에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북한과 한국 사이에 해빙 무드가 조성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이 파견되었고 이후 남북 정상회담도 열렸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이를 우리 민족끼리의 화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일반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해외 비행 중 호텔 TV나 신문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는 장면, 한국의 발전된 모습,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 등을 보며 더 많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항상 미제의 괴뢰라고 불렀던 한국의 대통령과 우리 지도자가 손을 잡다니.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그 시기에 고려항공 내부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제 노선이 조금 늘어났고 서비스 품질 향상에 대한 지시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대외 이미지 개선을 위한 조치였겠지만 그만큼 저희 같은 국제선 승무원에 대한 감시도 강화되었습니다. 한 번은 동료 승무원 중 한 명이 갑자기 교육을 위해 소환되었습니다. 그녀는 베이징 비행 중 한국 승객과 너무 친밀하게 대화했다는 이유였습니다. 2달 후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항상 눈치를 보고 거의 말을 하지 않았으며 우리와의 교류도 피했습니다. 저 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은정이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사상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어쩌면 더 심한 처벌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우리도 언제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런 일이 있은 후 보위부의 감시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각 비행마다 보위부 요원이 승무원으로 위장해 탑승했고 해외 체류 중에는 호텔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북한 관광객들이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룸메이트를 재배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셋의 의심과 불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특히 은정이는 가장 대담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마카오 면세점에서 몰래 한국 화장품을 샀고 그것을 북한으로 가져왔습니다. 엄청난 위험을 무릅쓴 행동이었습니다. 이거 써봐요, 언니. 정말 좋아요. 우리가 쓰는 것보다 100배는 좋아요. 은정이가 제게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그 화장품 하나가 상징하는 의미는 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금지된 세계에 대한 작은 반항이었고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진실의 조각이었습니다. 저는 때때로 가족이 그리웠습니다. 부모님, 동생들.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특히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승무원이 되었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우리 딸이 외국도 가고 장군님을 위해 일하다니 하시며 기뻐하셨죠. 만약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요? 그렇게 우리의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승무원으로 비행하고 속으로는 점점 더 체제의 의문을 품으며 우리는 마치 두 개의 세계 사이에 끼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쪽은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북한이고 다른 한쪽은 우리가 비행 중에 잠깐씩 보는 자유로운 세계였습니다. 가끔은 이런 이중 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생활총화에서 우리의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지도자에게 감사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매일 감사해야 하지 라고 생각하는 괴리감이 컸습니다. 그러던 2019년 초 우리 셋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료 승무원 중 한 명이 갑자기 실종되었습니다. 그녀는 중국 선양에서의 비행 후 호텔에서 사라졌고 공식적으로는 사고로 사망했다고 했지만 아무도 시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탈북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모든 승무원들은 긴급 사상교육을 받았고 보위부의 감시는 전에 없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언니들, 저는 결심했어요. 하룻밤 마카오 호텔에서 은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저는 떠나고 싶어요. 그 순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탈북.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감히 소리내어 말하지 못했던 단어였습니다. 미쳤어?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잖아. 지연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녀의 눈에서도 동요가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그 말을 듣게 되니 현실감이 달랐습니다. 생각해봐요.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거짓말 속에서 항상 감시받으며 진짜 세상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은정이의 목소리가 점점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탈북의 위험성, 가족들에게 미칠 영향, 성공 가능성,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까지. 샤워 물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속삭이듯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저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틈새로 비치는 빛을 따라 자유를 향해 날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2019년 5월, 우리의 결정을 굳히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려항공 승무원 중 한 명인 수진 언니가 갑자기 교육을 위해 소환되었습니다. 수진 언니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노선을 담당했는데 한 승객으로부터 받은 러시아 잡지를 숨겨두었다가 발각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한 달 후 수진 언니가 돌아왔을 때 우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전의 밝고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수척해진 얼굴로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와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고 항상 누가 감시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수진 언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은정이가 어느 날 식당에서 속삭였습니다. 지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들리는 바로는 집중 사상교육을 받았대. 매일 12시간씩 자아 비판하고 밤에는 김일성 마이너스 김정일주의 학습. 잠도 제대로 못 잤다던데.
그것뿐일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보다 더 심한 일이 있었을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북한에서 교육이란 종종 신체적 고통을 동반했으니까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결정적인 경고였습니다. 우리도 언제든 수진 언니처럼 될 수 있었습니다. 몰래 본 외국 드라마, 숨겨본 잡지, 의심스러운 대화. 어느 것 하나라도 발각된다면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은정이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 마카오 비행을 앞두고 있었고, 그날 밤 은정이의 방에 몰래 모였습니다. 결정해야 해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지연이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가족들은 어떡하지? 우리가 떠나면 그들은. 말을 끝맺지 못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탈북하면 가족들은 연좌제에 따라 처벌받을 것입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지거나 최소한 직장에서 쫓겨나고 지방으로 추방될 것입니다. 저도 가족이 걱정돼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살면 우리는 평생 거짓말 속에서 살아야 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수진 언니처럼 될지도 모르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결정을 내렸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해요. 마침내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무작정 도망치면 실패할 거예요. 치밀하게 준비해야 해요. 그날부터 우리는 탈북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와 장소였습니다. 어디서, 언제,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국경을 넘는 것은 너무 위험해요.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중국 마이너스 북한 국경은 감시가 심하고 잡히면 바로 총살이에요. 그럼 비행 중에, 아니면 해외 체류 중에, 은정이가 제안했습니다. 비행 중은 불가능해요. 항상 보위부 요원이 함께 타고 승무원들끼리도 서로 감시하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해외 체류 중이 유일한 기회예요. 우리는 노선을 검토했습니다. 베이징? 너무 감시가 심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톡? 러시아는 탈북자를 북한에 송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하이? 중국 본토 역시 위험했습니다. 마카오가 좋을 것 같아요. 은정이가 말했습니다. 관광객이 많고 통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해요. 그리고 홍콩도 가깝고. 우리는 동의했습니다. 다음 마카오 비행은 한 달 후였고 그때까지 준비를 마쳐야 했습니다. 준비 과정은 철저한 비밀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면서 틈틈이 필요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홍콩과 마카오 지도, 대한민국 영사관 위치, 탈북자 지원 단체 연락처 등을 조사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돈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탈북 후 숨어 지내려면 돈이 필요했지만 북한 원화는 해외에서 쓸모가 없었고 외화는 엄격하게 통제되었습니다. 우리는 해외 비행 때 받는 소액의 수당을 몰래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 돈은 국가에 헌납해야 했지만 일부를 숨겨두는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외부의 도움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웠습니다. 놀랍게도 그 도움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고려항공의 기장 중 한 명인 박 기장이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베테랑 조종사로 외부적으로는 체제에 충성스러워 보였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북한 체제에 회의를 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카오 비행 후 박 기장이 우연히 지연이와 저를 호텔 근처 카페에서 발견했습니다. 보통 승무원들은 외출 시 보위부 요원의 감시를 받았지만 그날은 특이하게 우리만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요? 박 기장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긴장했지만 그의 다음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심해야 해요. 이런 곳에서 둘이만 있으면 의심받을 수 있어요. 특히 요즘같이 감시가 심할 때는. 그의 어조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경고이면서도 동시에 일종의 공감이었습니다. 기장님,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박 기장은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알고 있어요. 당신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도 한때 그랬으니까. 그날 밤 박 기장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가족을 잃었고 그때부터 체제에 대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탈북하지 않고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하지만 조언은 해줄 수 있죠. 박 기장이 말했습니다. 정말 결심했다면 계획을 잘 세워야 해요. 박 기장의 도움으로 우리의 계획은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는 마카오 공항의 보안 상황, 북한 감시자들의 패턴, 탈출 후 연락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 등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마카오 공항에는 입국 심사 전에 화장실이 있어요. 거기서 갈아입고 모습을 바꾸세요. 그리고 공항에서 바로 나가지 말고 일반 승객들 사이에 섞여서 나가는 게 좋아요. 박 기장이 조언했습니다. 우리는 박 기장에게 같이 오라고 제안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이미 늦었어요. 나이도 많고. 그리고 아직 북한에 도와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탈북 하루 전날 밤 우리는 각자 가족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물론 보낼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나마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생들에게 미안하다고 썼습니다. 제가 떠남으로 인해 그들이 겪을 고통에 대해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은정이는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썼고 지연이는 묵묵히 종이에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절대로 들키면 안 돼요.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계획을 취소해야 해요. 우리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생활총화에서도 평소처럼 열심히 참여했고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으며 동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불안, 두려움, 기대,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들. 밤에는 거의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매 순간 우리의 계획이 발각될까봐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은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생각하지 마.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공할 거야. 그러나 우리 모두 그 질문의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패하면 우리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것입니다. 정치범 수용소 혹은 더 나쁜 결과가 기다릴 것입니다. 탈북 전날 밤 우리는 마지막으로 모여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마카오 도착 후 공식 일정에 따라 호텔에 체크인하고 저녁 생활총화에 참석한 다음 밤중에 각자 방에서 빠져나와 비상계단으로 호텔을 빠져나가기로 했습니다. 박 기장이 알려준 위치에서 택시를 타고 사전에 연락해둔 조력자를 만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시 한번 확인해요.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여권은 항상 몸에 지니고 있을 것, 필요한 돈도 항상 몸에 지니고, 그리고 약속된 시간에 정확히 만날 것. 만약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으면? 은정이가 물었습니다. 계획을 취소하고 다음 기회를 기다려요. 서두르다가 실패하는 것보다 더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지연이의 말에 우리는 동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가는 3명의 젊은 여성일 뿐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자유로운 세계에서 만나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어두운 밤하늘을 보며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북한에서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해도 그곳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습니다. 부모님, 친구들, 그리고 익숙한 모든 것들을 두고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결정이라는 것을.
진실과 자유를 찾아 떠나는 여정이라는 것을. 아침이 밝아오자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비행을 준비했습니다. 출국 전 검사, 비행기 점검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향해 비행하는 날이었습니다. 비행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기억에 담고 싶었습니다. 맑은 5월의 아침, 대동강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풍경을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고려항공 숙소에서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희 셋은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너무 조용하면 의심받을 수 있고 너무 들뜨는 것도 위험했습니다. 은정이는 가끔 긴장한 듯 손톱을 물어뜯었고 지연이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눈짓으로 조심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평양국제공항에 도착하자 보위부 간부 한 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특별 보안 점검이 있습니다.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모든 승무원 짐 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순간 저희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발각된 것일까? 아니면 단순한 일상 점검일까? 은정이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지연이는 무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김 부장님, 무슨 일 있습니까? 저희 비행 책임자인 최 팀장이 물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상부 지시입니다. 최근 보안 강화 차원에서 불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줄을 서서 가방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숨겨둔 것은 없었습니다. 필요한 돈, 연락처 등은 모두 몸에 지니고 있었고 가방에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물건들만 넣었습니다. 그러나 은정이의 가방에서 한국 화장품 공병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카오 면세점에서 산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보위부 요원이 묻자 은정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습니다. 그것은. 은정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지연이가 재빨리 나섰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비행에서 외국 승객이 버리고 간 것인데 용기가 예뻐서 미용품을 담아두려고 했습니다.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자아 비판하겠습니다. 보위부 요원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지연이를 보다가 공병을 압수하고 은정이의 이름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귀국 후 생활총화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큰 위기는 넘겼지만 긴장감은 여전했습니다. 혹시 우리를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비행 내내 불안했습니다. 비행기는 예정대로 이륙했고 4시간 남짓한 비행 끝에 마카오에 도착했습니다. 비행 중에는 평소처럼 승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고 다른 승무원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했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계획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마카오 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라는 생각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모든 승무원들은 함께 입국 수속을 마치고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마카오의 화려한 호텔들 중 하나인 그랜드 리스보아 호텔에 투숙했는데 북한 당국은 항상 좋은 호텔을 선택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북한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호텔에 도착해 각자 방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은정이와 같은 방이었고 지연이는 다른 승무원과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계획에 없던 변수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8시에 저녁 식사 그리고 9시에 생활총화가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세요. 최 팀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보위부 김 선생님의 지시로 외출을 금지합니다. 호텔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이건 역시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보통은 자유시간이 주어졌는데 오늘은 외출 금지라니. 우리 계획에 차질이 생길 위기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저와 은정이는 눈빛만으로 대화했습니다. 방에는 도청장치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말로 소통할 수 없었습니다.
은정이는 눈으로 어떡하지? 라고 물었고 저는 기다리자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샤워를 하는 척하며 물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우리는 속삭였습니다. 계획을 변경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힘들 것 같아요. 감시가 심해요. 하지만 내일이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오늘 공병 사건 때문에 의심을 받고 있을지도 몰라요. 은정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이한테 메시지를 전해야 해요. 우리는 생활총화 시간을 이용해 지연이에게 눈짓으로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냈고 그녀도 이해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생활총화가 끝난 후 지연이가 화장실에서 저에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감시가 심해지기 전에. 새벽 2시 계획대로. 저는 쪽지를 읽자마자 삼켜버렸습니다. 북한에서 온 이상한 습관이었지만 그때는 그게 자연스러웠습니다. 밤 11시 모든 승무원들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잠자리에 든 척하며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은정이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손톱을 물어뜯어 피가 날 정도였습니다. 괜찮아. 곧 자유로워질 거야. 저는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새벽 1시 30분, 저와 은정이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고 필요한 물건들만 작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여권, 돈, 연락처. 이것들이 우리의 새 삶을 위한 전부였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복도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계단을 이용해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15층에서 지연이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녀는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었어요. 지연이가 속삭였습니다. 룸메이트가 잠들기를 기다려야 했어요. 우리는 비상계단을 이용해 호텔 뒤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보안 카메라를 피해 움직이는 것은 어려웠지만 박 기장이 알려준 대로 사각지대를 이용했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마카오의 화려한 밤거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카지노와 호텔들의 네온 사인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고 늦은 시간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택시. 지연이가 손을 들자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우리는 미리 정해둔 장소를 중국어로 적은 메모를 보여주며 택시에 올랐습니다. 택시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마카오의 풍경을 보며 저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약 20분 후 택시는 한적한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내려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약속한 대로 그곳에는 한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박 기장이 연결해준 탈북자 지원단체의 일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호입니다. 그가 조용히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를 따라 아파트 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다른 탈북자 2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북마이너스 중 국경을 통해 탈북한 사람들로 마카오를 경유해 한국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휴식하세요. 내일 아침 일찍 움직일 겁니다. 이진호 씨가 말했습니다. 지금 북한 측에서는 당신들을 찾고 있을 겁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새벽 4시경 이진호 씨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호텔에서 승무원 3명이 사라졌다는 소식이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지금 마카오 전역에서 수색 중입니다.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우리의 실종이 발견된 것입니다. 계획을 앞당기겠습니다. 이진호 씨가 결단력 있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홍콩으로 이동합니다. 마카오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이진호 씨는 자동차를 불러 우리를 마카오 마이너스 홍콩 페리 터미널로 데려갔습니다. 아침 첫 페리를 타기 위해서였습니다. 신분증 검사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중국계 한국인 관광객으로 위장할 겁니다. 이진호 씨가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가짜 여권과 간단한 변장용품을 건넸습니다. 페리터미널은 이른 아침임에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우리는 관광객들 사이에 섞여줄을 섰습니다. 신분증 검사대가 가까워질수록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기 봐요. 은정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검사대 근처에 북한 보위부로 보이는 사람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승객들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대화하는 척하세요. 이진호 씨가 지시했습니다. 웃으면서요. 우리는 그의 말대로 했습니다. 마치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관광객처럼 행동하면서 천천히 줄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검사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손이 떨려 여권을 제대로 건네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검사관은 여권을 보고 저를 잠깐 쳐다본 후 별다른 의심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은정이와 지연이도 마찬가지로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우리는 보위부 요원들 바로 옆을 지나쳤고 그들은 우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페리에 올라 자리에 앉았을 때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1시간 후면 홍콩에 도착합니다. 이진호 씨가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동료가 당신들을 맞이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 영사관으로 갈 겁니다. 페리가 출발하고 마카오의 풍경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보며 저는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탈출에 성공한 것입니다. 아직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첫 번째 관문은 통과한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가끔은요. 제가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들 생각하면. 하지만 이게 옳은 선택이라고 믿어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은정이가 희망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통일이 되면.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통일. 그것은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꿈이었습니다. 홍콩에 도착했을 때 약속대로 다른 안내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안전한 은신처로 데려갔고 거기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와 연락이 오갔고 우리의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넷째 날 드디어 한국 영사관 관계자가 우리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상황을 확인하고 한국행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국 영사관 관계자인 박 영사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홍콩의 안전가옥에서 우리는 일주일을 더 머물렀습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평범한 집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천국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감시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원과 탈북 동기가 확인되었습니다. 박 영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3국이요? 직접 한국으로 가는 건 안 되나요? 은정이가 물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입니다. 북한 정부는 여러분이 탈북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 특히 고려항공 승무원의 탈북은 그들에게 큰 타격입니다. 추적의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몇 해 전에도 해외에 파견된 북한 외교관이 탈북했다가 제3국에서 행방불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 정권은 탈북한 고위층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3국으로 선택된 곳은 태국이었습니다. 태국은 많은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가는 경유지로 사용되는 국가였습니다. 홍콩에서 태국으로 그리고 태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경로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홍콩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처음으로 한국 TV를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간간히 몰래 보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뉴스,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저기 봐요. 북한 뉴스도 나와요. 지연이가 가리킨 화면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북한 소식을 보도하다니. 북한에서는 모든 뉴스가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외부 세계의 소식은 당의 입맛에 맞게 편집되어 전달되었고, 북한 내부 소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패나 부정적인 일은 절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라진 것도 뉴스가 났을까요? 은정이가 물었습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지연이가 대답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탈북 소식을 절대 보도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아예 없는 것처럼 취급하죠.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다행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우리의 탈북 소식을 TV를 통해 접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물론 보위부를 통해 알게 되겠지만 적어도 공개적인 망신은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려항공 승무원으로서 수십 번 하늘을 날았지만 승객으로서 비행기를 타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제복을 입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승객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앉아 있으니. 저도요. 지연이가 웃었습니다. 매번 서서 음료를 나르던 생각이 나요. 은정이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3명 중 가장 감성적이었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가장 많이 표현했습니다. 괜찮아? 제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그냥 생각하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지금쯤 어떻게 계실까? 그리고 제가 없어진 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는 모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 연좌제로 인해 얼마나 고통받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국 방콕에 도착한 우리는 한국 대사관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또 다른 탈북자들과 만났습니다. 중국 마이너스 태국 국경을 통해 온 사람들, 러시아에서 온 노동자들, 심지어 아프리카 국가에서 파견되었다가 탈북한 의사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건 여정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사관에서의 시간은 주로 인터뷰와 신문으로 채워졌습니다. 우리의 신원, 북한에서의 지위, 탈북 동기, 알고 있는 정보 등을 상세히 물었습니다. 특히 고려항공 내부 정보, 북한 항공 체계, 해외 파견 과정 등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신문이 불편했습니다. 여전히 북한에서의 습관대로 조심스럽게 대답하고 정보를 숨기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점차 이것이 우리의 안전과 한국 정착을 위한 필요한 과정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국정원 직원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말했습니다. 특히 고려항공의 운영 체계와 해외 연결망은 처음 듣는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비행 노선, 보안 절차, 승무원 선발 과정, 감시 체계,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 이것이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또 다른 탈북민들을 돕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협조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방콕에서의 한 달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 입국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쳤고 마침내 인천행 비행기 표를 받았습니다. 내일이면 진짜 한국 땅을 밟게 되는군요. 지연이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꿈인지 현실인지. 은정이도 동의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손에 쥐고 있으니 모든 것이 더욱 실감났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인천행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이켜보았습니다. 북한에서의 의심의 시작, 탈북 결심, 위험한 탈출.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착륙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의 안내방송을 들으며 우리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무언의 약속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우리는 다른 승객들과 함께
입국 심사를 위해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반 승객들과 달리 별도의 통로로 안내되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 여성 직원이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우리는 VIP 통로를 통해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잠깐 공항 로비를 지나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본 광경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거대한 유리창과 천장, 자동문, 에스컬레이터, 전광판. 모든 것이 첨단 기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걸어다니고 키오스크에서 자동으로 체크인을 하고 로봇 안내원이 길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언니, 여기가 미래인가요? 은정이가 놀란 눈으로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북한과 남한의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차이가 아니라 시간의 차이였습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수십 년을 건너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봐도 놀랍네요. 우리를 인도하던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 중 하나랍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본 평양국제공항은 이곳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평양공항은 70년대에 멈춘 듯한 시설과 분위기였고 항상 전기가 부족해 어두컴컴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빛으로 가득 찬 미래였습니다. 공항에서 우리는 바로 국정원 시설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또 한 번의 조사와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북한의 최신 상황, 고려항공의 내부 정보, 그리고 우리가 탈북 과정에서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정보는 매우 귀중합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특히 고려항공의 해외 노선과 운영 방식은 처음 듣는 상세한 내용이에요. 조사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국정원이 제공한 숙소에서 지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제대로 맛보고 한국 TV를 마음껏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치즈 떡볶이구나. 은정이가 신기한 듯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 핸드폰, 인터넷이 이렇게 빠르다니. 지연이는 태블릿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3명 중 가장 빠르게 기술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TV 뉴스에 집중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보도, 국제 정세, 남북 관계. 모든 것이 북한에서 들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은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우리는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하나원은 탈북민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돕는 교육시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남한의 법과 제도, 경제 시스템, 생활 방식 등을 배우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우리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층 빌딩들, 번화한 거리, 자동차로 가득 찬 도로. 그리고 밤이 되자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빛나는 도시. 북한에서는 밤이 되면 거의 모든 곳이 어두워져요. 제가 말했습니다. 평양 중심가 몇몇 건물만 불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캄캄해요. 여기는 밤에도 낮같이 밝네요.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전기가 끊기지 않고 계속 공급된다는 게 신기해요. 하나원에 도착해 처음 맞이한 것은 다른 탈북민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북마이너스 중 국경을 통해 목숨을 걸고 탈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처럼 해외에서 탈북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었습니다. 고려항공 승무원이었다고요? 대단하네요. 한 탈북 여성이 감탄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최고 엘리트였겠어요. 우리는 잠시 부끄러워졌습니다. 북한에서 우리는 특권층이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해외여행까지 할 수 있었으니까요. 반면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굶주림과 가난 때문에 목숨을 걸고 탈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결국은 같은 이유로 왔어요.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하나원에서의 첫날, 우리는 남한 사회에 대한 기본 교육을 받았습니다.
민주주의 제도, 자본주의 경제, 선거 시스템, 기본적인 법률 지식 등 북한에서 제국주의의 썩은 체제라고 배웠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국민이 직접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강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부를 비판해도 괜찮나요? 한 탈북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죠. 강사의 대답에 교실 전체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최고 지도자나 당에 대한 비판은 곧 정치범 수용 소행이나 최악의 경우 처형까지 이어질 수 있었으니까요. 수업이 끝난 후 우리 3명은 하나원 정원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다른 세상이네요. 은정이가 말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때로는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지연이가 동의했습니다. 곧 눈을 뜨면 다시 평양의 그 숙소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자유를 얻었어요.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새로운 세계를 향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남한 사회의 기본적인 생활 방식부터 경제 시스템, 법률, 그리고 역사까지 배웠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 전쟁에 대한 진실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배웠는데 실제로는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역사가 거짓말이었던 거네요. 지연이가 역사 수업 후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은정이는 더 심각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전쟁 영웅이라고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혼란은 저희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원의 모든 탈북민들이 비슷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평생 믿어온 것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충격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원의 심리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것은 일종의 문화적 트라우마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천천히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원에서 가장 유용했던 것은 실용적인 생활 교육이었습니다. ATM 사용법, 지하철 타는 법, 스마트폰 사용법, 인터넷 뱅킹 등 남한 사회에서 기본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워요. 은정이가 ATM 실습 중에 좌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현금만 사용했는데 천천히 해봐요. 저는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우리 모두 처음에는 어려워요. 지연이는 3명 중 가장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특히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녀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사용법을 가장 먼저 익혔고 다른 탈북민들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언니는 정말 대단해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배우는 거예요? 사실 북한에 있을 때 러시아 비행 때마다 호텔에서 컴퓨터를 몰래 봤어요. 지연이가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호기심이었는데 지금 보니 도움이 되네요. 하나원 생활 중 가장 힘든 것은 북에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청진에 계신 부모님과 2 동생이 생각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제가 탈북한 후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살아계실까? 어느 날 밤 은정이가 울음소리를 내며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그녀의 어머니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괜찮다고 말해주셨어요. 은정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어요. 우리는 그날 밤 함께 울었습니다. 자유를 얻은 대가로 가족을 잃은 슬픔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강해졌습니다. 3명이 함께 있다는 것은 큰 위로였습니다. 하나원 생활이 끝나갈 무렵
우리는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한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저는 여전히 항공 쪽에서 일하고 싶어요.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비행기를 너무 사랑하니까요. 저도요. 제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으로 다시 일할 수 있을까요? 하나원의 취업 상담사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항공사에 바로 취업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남한의 항공 승무원 경쟁률은 매우 높고 영어 능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항 관련 직종이나 관광 분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경험은 북한 관광 상품 개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은정이는 다른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패션에 관심이 많아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지만 여기서는 패션 디자인을 배우고 싶어요. 하나원 졸업을 앞두고 우리는 거주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임대주택을 제공해 주었지만 어디서 살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해야 했습니다. 서울이 좋을 것 같아요. 지연이가 제안했습니다. 취업 기회도 많고 교통도 편리하니까요. 하지만 서울은 너무 비싸고 복잡해요. 은정이가 걱정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곳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는 서울 외곽의 고양시에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서울과 가깝지만 상대적으로 조용한 환경이었고 무엇보다 3명이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드디어 하나원을 졸업하고 실제 남한 사회로 나가는 날이 왔습니다. 정부에서 지급한 정착금과 임대주택 키를 받으며 우리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고양시의 아파트는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방 3개의 거실, 주방, 화장실이 있는 평범한 집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천국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감시 카메라나 도청 장치에 걱정 없이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라니 믿기지 않아요. 은정이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 방이 있다는 게 신기해요. 북한에서는 개인 공간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습니다. 기숙사에서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지내야 했고 심지어 가정에서도 가족 모두가 한 방에서 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한 생활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계약,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적인 일들도 때로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특히 사투리 없는 표준 서울말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종종 북한 억양이 드러나 곤란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점원이 제 말투를 듣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은정이가 어느 날 속상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마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알아챈 것 같아요. 숨길 필요 없어요. 지연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남한 사회에는 여전히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편견이 존재했고 때로는 차별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취업 면접에서 북한 출신임을 밝히면 분위기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 면세점에 지원했다가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경험 부족이었지만 면접관의 표정에서 제가 북한 출신이라는 사실이 영향을 미쳤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담당 사회복지사가 위로해 주었습니다. 많은 탈북민들이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지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예요. 그녀의 말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은정이는 패션 학원에 등록했고 지연이는 관광통역 가이드 교육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국 김포공항 근처의 여행사에 취직했습니다. 북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작은 회사였지만 제 경험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생활이 안정되면서 우리는 남한 사회의 여러 측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영화관, 쇼핑몰, 놀이공원, 콘서트.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문화생활을 즐겼습니다. 처음으로 롯데월드에 갔을 때 은정이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런 곳이 있다니.
평양의 개선문 놀이공원과는 비교도 안 돼요. 하지만 남한 생활의 모든 면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빠른 생활 속도, 치열한 경쟁, 물질주의,